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국채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 국채 이제 투자하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회사 자문 고객이시나 또는 많은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미국 국채 언제쯤 투자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한 11월 정도에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데, 현재 상황, 이제 투자해도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국채를 투자할 시점이라는 거는 앞으로 현재 금리에서 현수에서 크게 금리가 안 올라갈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투자할 때 금리 꼭지 투자하는 게 사실 채권 투자에서 가장 좋은 건데,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크게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채금리의 어떤 향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국채금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크게 국채금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금리와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즉, 앞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실질금리도 좀 하향 안정세를 띄어야 될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화될 것 같은데, 결론은 국채금리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실질금리부터 먼저 좀 설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죠. 최근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중립금리보다 정책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즉, 중립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많이 올라갈수록 경제는 일정 부분 경기가 나빠지죠. 소프트 랜딩이 하드 랜딩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립금리, 한국 같은 경우도 2.5 정도 수준이라고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고, 미국도 비슷한 레벨이죠. 한 2.5 수준인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립금리, 한국 얼마였죠? 한국 국채금리는 지금 3.0인가요? 3.0이고 미국은 3.25죠. 3.25인데 정책금리가. 그런데 다음 주에 아마도 0.75 정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미국은 4.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중립금리와 정책금리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조금 상회한 수준에서 끝난다고 하면 소프트 랜딩이 경제가 될 것 같다고 했고, 그런데 만약에 중립금리보다도 정책금리가 좀 많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하드 랜딩이 될 거라고 말씀을 여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떻게, 이전에 9월달 이전에는 한 3% 중반에서 정책금리가 멈추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4% 후반대까지 정책금리가 올라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저희는 내년 초까지 4.75까지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와 정책금리가 꽤나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 쪽으로 경제가 지금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내년의 경기 침체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는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가 향후 12달, 지금 11월달, 이제 10월 말이죠. 11월달인데, 향후 12달 안에 미국 경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 지금 현재 50%가 올라갔습니다. 꽤나 높죠? 50%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밑에 슬라이드 약간 잘렸는데요. 이게 블룸버그 자료입니다. 블룸버그 자료인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한 자료고, 이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 리세이션 계산을 향후 12달 안에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이제 무려 60%까지 올라갔어요. 즉, 2023년도에 미국 경기가 침체갈 확률이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실질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고 보면은, 실물 경제는 확연히 둔화가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경기 침체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니까 적어도 현재 레벨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면서 보합 내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채금리의 첫 번째 구성 요인인 실질금리, 앞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 현재 레벨에서 크게 못 올라갈 거고 앞으로 점점 하향 안정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남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고민하는 게 현재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게 잡힐 거냐, 그죠? 어떤 분은 이게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우려가 높다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튜브가 CPI가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즉, 현재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에서는 저희는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앙등했던 게 어떤 코비드나 전쟁 때문에 엄청난 이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많이 늘렸던 건데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은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공급한 거와 사실은 CPI 인플레이션은 아주 상관성이 높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폭증을 했는데 현재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냐면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시차를 두고 1년 뒤에, 한 1년 뒤에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 물가에서 얼마요? 한 20%까지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그 원인은 M2. 미국이 엄청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결국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후에 이렇게 돈 많이 푼 것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을 줄여나갔죠. 그러면서 결국은 2차 대전에 그 폭등했던 물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2000년에 코로나 팬데믹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미국이 통화량을 전대미문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늘렸죠. 그런데 최근에 그 결과로 한 시차를 두고 이렇게 물가가 한 1, 2% 있던 것들이 거의 한 8%, 9%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통화량을 계속 지금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 속도가 많이 줄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 2차 대전 이후에처럼 일시적으로 폭등했던 것도 결국은 통화량의 방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 자, 큰 그림에서는 돈 확 풀어서 물가 확 떴는데 지금 물가가 좀 통화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차적으로는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될 거다. 과거 2차 대전에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인플레이션에서 점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라는 큰 그림의 총론적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보는 견해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핵심 물가 지수를 가지고 이 물가의 방향을 예측할 때 어떤 선행성 띄는 지표들이 꽤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내년도 제품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레이시오랑 핵심 CPI 인플레이션이랑 굉장히 상관성이 높고, 특히나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물건 가격 인상 비율과 이거는 핵심 CPI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거의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죠. 즉,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를 가장 본능적으로 먼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내년에 제품 가격 올릴까 말까 이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제품 가격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파란 색깔입니다. 올라갈수록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물가도 이렇게 올랐더라. 또 이렇게 제품 가격을 떨어뜨린 비율이, 그러니까 올리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은 핵심 CPI도 하락하더라. 굉장히 상관성이 같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핵심 CPI 이렇게 높고 있지만은 선행성, 6개월 선행이거든요. 최근에 미국 중소기업들이 내년도에 제품 가격 상승 계획을 했던 분들이 원래는 금년 중반만 해서 한 52%는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0원 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핵심 CPI도 꽤나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제품 가격 인상 비율 줄어드는 거 정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물가는 한 3%까지 또 떨어질 것 같다. 이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인플레이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보는 거에 첫 번째 통화량을 급증했던 걸 통화량을 줄인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실물 경제단에서 중소기업들 하시는 분들이 물가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가격 못 올리겠다. 즉 이것의 의미는 시차를 두고 핵심 CPI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브로드하게 얘기했지 않아요. 이제 저희 그 마생투, 제가 이제 약어로 마생투라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JP 모간 자료입니다. JP 모간에서 발표하는 이제 가이드 투 더 마켓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CPI가 5.3에서 이렇게 계속 커지고 7월달 기준으로 9.1인데 좀 꺾였지만 아직은 또 높아요. 한 8.3 레벨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 물가가 이 CPI가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내려갈지를 좀 예측하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전반적 그림은 이렇게 좀 내려갈 거라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좀 물가가 좀 잡힐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국 CP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 성분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CPI 관련해서 물가 올라가는 거에 첫 번째 에너지와 음식료 CPI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산품 가격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가격. 네 번째는 주거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현재 CPI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게 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네 가지 구성 성분을 가지고 하나 구체적으로 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와 푸드 앤 에너지 CPI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런 지수의 선행지표를 갖고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 CPI 같은 거에 좀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게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 근데 최근에 브렌트유가 얼마까지 빠졌죠? 전년 대비 움직임인데 최근에 93불까지 잡혔어요. 93불에서 이게 전년 대비 변동폭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93불 정도인데요. 근데 결론은 미국 에너지 CPI 대비해서 브렌트유가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따라서 최근에 브렌트유 전년 대비 이렇게 93불까지 안정화되면서 변동폭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결론은 에너지 CPI도 더 떨어질 것 같다. 참고로 R-스퀘어라는 게 0.8인데 적합도인데 0.84이면 두 가지의 변수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쨌건 간에 브렌트유 가격이 이미 꽤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네요. 만약에 현재 브렌트유가 93불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전체 CPI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푸드, 식품인데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 한번 볼까요? 현재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제가 좀 이거 화면 처리 잘못했는데 이 파란색이 이 CPI입니다. CPI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파란색 CPI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프라이스가 전쟁 터지면서 한 11%, 12%가 급등해 있어요. 현재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야, 큰일 났네? 음식 가격이 안 빠져 큰일 났다 하는데, 근데 이거의 선행지표가 뭐냐면은 여기 색깔이 좀 빨간 색깔인데요. 코어 원자재 CRB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요 빨간 색깔이거든요. 빨간 색깔인데, 근데 같이 가요. 즉 CRB 원자재 인덱스가 내려가면 음식료도 내려가고 CRB 인덱스도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식품 CPI는 고점을 찍고 있지만은 CRB 인덱스는 엄청나게 하향 안정화를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이 CRB 인덱스가 푸드 CPI에 9개월 선행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CRB 인덱스는 금년 초부터 이미 쫙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이 음식료 고점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한 9개월 정도 내년도 들어가면서 내년 한 중반까지는 현재 CRB 인덱스로 본다고 하면은 식음료 한 4%까지도 CPI가 떨어질 것 같다. 4% 레벨까지도 안정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식품 CPI는 브렌트유 안정화라든지 CRB 안정화 같은 것들 때문에 과거의 통계적으로 이게 선행지표인데, 얘네들이 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푸드 앤 에너지 CPI도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공산품, 상품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supply chain bottleneck, 즉 공급 쪽의 병무 현상 심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상품 CPI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설명인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물건값이 비쌌던 이유가 아무튼 그런 공급 체계 이슈가 발생한 건데요. 결론은 그게 풀리고 있다. 자, 볼까요? 지금 뭐냐면 제가 또 색깔을 다 빠뜨렸네요.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빨간 색깔이 상품, 그러니까 CPI고요. 물가고, 이 검정 색깔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뉴욕 연준이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이게 상품 CPI, 굿즈 CPI에 굉장히 상관성이 높고, 그리고 10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선행한 지표예요. 그런데 물론 최근에 굿즈 상품 관련 CPI 좀 내려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서플라이 바틀렉 프레셔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차를 두고 현재 이런 프레셔 해소되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품 물가 지금 아직 여전히 한 7% 레벨인데 이거 한 3%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상품 CPI도 현재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빡빡함이 풀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물가도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 굿즈도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서비스. 아마도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뭘까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고 호텔이나 이런 인건비인데, 레스토랑인데, 근데 요즘 이제 만약에 어떤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가 인건비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쉽게 안 잡힐 거다. 한번 인건비 올린 거는 쉽게 다시 내리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은 현재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 내지 쉽게 안 잡힐 거라고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죠? 그런데 저희는 이 인건비 부분도 아까 어떤 이제 음식료나 에너지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만큼은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미국에 이제 JOLT라는 서베이가 있는데 이 서베이 안에 이제 자발적 퇴사자 퀴트 레이쇼라고 자발적 퇴사자 레이쇼가 있는데 이 레이쇼와 지금 미국의 평균 시간상 임금이 똑같습니다. 즉 퇴사자가 이렇게 자발적 퇴사자가 줄어들면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고 퇴사자가 올라가면은 또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 퇴사자 예를 들면은 현재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내가 갈 데가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그만두고 또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가 많다는 건 내가 갈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면 자발적 퇴사자가 쫙 줄어든다면은 쉬운 말로 내가 갈 데 없으니까 이 직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갈 자리가 되게 많아. 자주 옮긴다는 건 그만큼 옮길 때마다 급여를 점프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여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제가 지금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 직장을 회사 중도 퇴사하지 말고 이 자리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급여에 대한 주도권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임금도 크게 못 올라가죠. 자, 근데 그걸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리만 사태 같은 경우 이렇게 이때 2008년 9년 보시면 리만 사태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 퇴사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아니랄까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가 쭉 좋아졌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자발적 퇴사자도 계속 늘어났죠. 즉 직장의 턴오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들이 이렇게 되면 급여 당연히 올랐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 자발적 퇴사자가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10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10개월. 그죠? 그런데 지금 자발적 퇴사자는 금년 초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쪽 볼까요? 한 3.2에서 최근에 한 2.8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즉 이렇게 자발적 퇴사자가 큰 폭은 아니지만 자발적 퇴사 비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큰 폭등을 했던 평균 임금 상승률도 이제 점진적으로 고점 내지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특히나 리만 사태 보시면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내려갑니다. 자발적 퇴사를 더 내려간다는 거는 근로자들이 이제 쉽게 중도 퇴사 못하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급여는 점적으로 더 안정화될 거고 이렇게 급여가 안정화되면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컴포넌트 주거 부분 CPI입니다. 참고로 주거 부분 CPI는 미국 전체 CPI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CPI입니다. 주거 부분은 임대료 부분인데요. 그럼 앞으로 주거 부분 CPI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데 여기 설명 좀 안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가 주거 CPI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이 여기 퇴사자 비율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중도 퇴사자 비율과 주거 CPI도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요.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자발적 퇴사자가 쭉 줄어든다? 그럼 경제 안 좋구나. 사람들이 그냥 안 움직인다? 그때 렌트비도 같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완벽 같이 갔는데, 결론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최근에 연초에 많이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주거 CPI도 점점 시차를 두고 떨어질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 앞으로 하락한다. 그건 당연한 거라서 그 떠나서 아주 정확하게 상관성 있는 데이터를 하고 좀 설명드린 건데, 한 9개월 선행이었는데, 요 중도 퇴사자 비율도 금년 초부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점, 연말 시점부터 고점시킬 거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 CPI도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거의 평균으로 가면 이게 한 2% 정도까지 이렇게 퇴사 비율이 이렇게 자발적이 떨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과거 선례를 보니까 한 3%까지는 주거 CPI 떨어질 것 같다. 제가 여기 JOLT라는 걸 설명을 간단히 한번 드릴게요. 뭐냐면은 미국의 그래서 job opening 그리고 labor turnover ratio, 즉 신규 일자리 숫자와 그리고 직장인들이 얼마나 직장을 빨리 바꾸니 이 서베이 자료입니다. 그 안에 자발적 퇴사자 레이쇼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점점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입니다. 제가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4가지. 그게 이제 제가 에너지와 식품 푸드 CPI, 그리고 상품 CPI, 그리고 서비스 CPI, 주거비 CPI인데, 근데 각각 이런 이제 해당하는 서브 CPI들의 선행 지표들을 봤는데 공이 모두 다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지금 짧게는 1개월, 많게는 9개월, 10개월 선행 지표로 봤는데 그 추세가 다 확연히 떨어지고 있죠. 즉 이 선행 지표로 본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가가 잡힐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 국채든 미국 국채든 다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는 실질금리, 경제를 얘기하는 실질금리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 2가지 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질금리는 방금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둔화, 리세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적어도 실질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사실 그동안 가장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던 게 얘 때문에 올렸는데 드디어 얘도 이렇게 잡힐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뭐 좀 복잡하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통화량도 앞으로 줄고 그리고 아까 그 서브 인덱스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분도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얘도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지금 고점에 와 있다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동의어는 뭐죠? 한국 국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가 약간 하나의 더 변수가 더 있죠? 뭐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올려주셨던 레고랜드 사태인데,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좀 정리를 하면은, 기존 레고랜드 사태 이전에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어땠죠? 기본적으로, 국채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농협이나 4대 시중은행, 등급이 높은 채권들이 어떤 부도 리스크는 거의 동일하게 받고, 이왕이면 금리 높은 거 투자하자고 했는데, 지금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이 2가지, 즉, 우량 회사채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가 보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국채만 되는 거죠. 따라서 향후 국내 채권 시장은 양극화가 더 진행될 거고 상대를 더 하는 국채 쪽으로 더 갈 겁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면 국채 투자하십시오. 특히나 미국 채권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마 얘기하면 환율 부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환율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